재밌었어요? 네, 재밌으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정민의 육아에 찌들어서 막 있다가 그거 볼 때마다 제 삶에서 잠깐 여행 갔다 온 기분인 거예요. 예. 너무 아이고, 좋아요. 고맙습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다음 작품도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없는 게 메리트라네 난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난 두 팔을 벌려 세상을 딱 껴안고 난 외치고 난 달려갈 거야 나는 가진 게 없어 손해 볼 게 없다네 난 정말 괜찮아요 그리 슬프진 않아요 주머니 속에 용기를 꺼내보고 오늘도 나는 내일도 웃는다 없는 게 메리트라네 난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난 두 팔을 벌려 세상을 다 껴안고 난 달려갈 거야 어젯밤도 생각해봤어 어쩌면 나는 벌써 겁내는 거라고 오늘은 나 눈물을 참고 힘을 내야지 포기하기엔 아직은 나의 젊음이 찬란해 없는 게 메리트라네 난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난 두 팔을 벌려 세상을 다 껴안고 난 달려갈 거야 난 달려갈 거야 난 없는 게 메리트 난 없는 게 메리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오늘은 한여름밤의 꿈 콘서트로 인사드립니다. 북마스터 김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국민대 이창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벤저스 박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한여름 날 같은 핫한 분들과 함께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요. 이름만으로 장르가 된 작가분, 우리나라 최고의 이야기꾼, 스릴러의 여왕, 다 한 분에 대한 소개인가요? 정유정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서운 그녀가 아니고 다정한 그녀 정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너무 정유정 작가님 지난번 우리 북소리 콘서트에서 뵙고 또 한 번 네.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네, 네. 그때보다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없는 게 메리트라는 곡으로 멋진 무대를 열어주신 국민을 모두 다 위로하는 가수님이시죠? 노래하는 음유시인 88만 원 세대 청년들의 대변자 옥상 달빛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상달빛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최고의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저도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유정 작가님 소개하면서 여러 수식어들을 붙여드렸잖아요. 네, 네.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이기도 한데 그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수식어가 있으신지 혹은 더 덧붙이고 싶은 수식어가 있을까요? 아, 네. 최고의 이야기꾼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과분하고 부끄럽지만 제 꿈이자 소망이고 예, 가장 좋은데요. 최고의 이야기꾼. 네. 저희 어렸을 때 꿈이 이야기꾼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혹시 더 덧붙이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가 정유정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북콘서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한여름날의 꿈입니다. 네, 한여름 날의 꿈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더워서 여러분들 꿈 많이 꾸시죠? 좀 뒤척이기도 하고 그런데 좋은 꿈, 나쁜 꿈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를 많이 읽고 책을 읽으면 꿈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름 좋아하세요? 몇 분, 한 3분 좋아하시고 나머지는 여름 안 좋아하시는 걸로. 우리 작가님은 여름 좋아하세요? 네,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요. 여름 좋아해요. 우리 옥상달빛은? 네, 저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네, 어제도 사실 진짜로 뒤척이면서 땀을 흘리면서 자서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로 샤워를 하는 그런 일까지. 여기는 에어컨도 아주 빵빵하게 나오고요.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은 왠지 옥상에 올라가서 달빛을 보면 그 피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여름에 잘 노래 인기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진 않으신가요? 예. 예. 저희는 여름형 가수죠. 저희는 여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이창현 교수님만의 아이스 브레이킹 방법이세요. 여러분.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깨졌어요, 좀 그게.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름에 대한 사랑과 애증을 담아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정유정 작가 하면 악의 3부작이 있죠. 7년의 밤, 28, 종의 기원. 정말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입이 딱딱 벌어지는 그런 책들인데요. 그 인간의 악한 본성만 신나게 파고 드시다가 최근에 신간을 내시고 소문이 무성한데 그 중에 하나가 작가님이 착해지셨다. 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착한. 네, 저희 가문 대대로 다 착합니다. 저런데 왜 무섭죠? 아무래도 그런 오해를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네, 네. 저 작가가 사이코패스 같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요. 되게 기분 좋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네, 그만큼 제가 실감나게 썼구나라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게 네. 어두운 면만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적으로. 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자주 보셨잖아요. 종회기원 쓰는 동안에는 네. 제 남편이 각방을 썼어요. 전 무섭다고.
자기를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말래요. 아, 예. 그래서 아니 이창현 교수님은 자주 뵈셨잖아요. 그래도 책 나올 때마다. 지금도 네. 쳐다볼 때 가끔씩 지난번에도 저 무섭다고 하셨죠. 네, 섬뜩섬뜩한 부분이 있어요. 뭐, 그래서 제가 그때 가르쳐 드렸어요. 네. 무서운 게 아니라고, 섹시한 거라고. 네. 뭐 단어를 정확하게 가르쳐 네, 드렸어요. 납득이 알겠습니다. 갑니다. 이게 남편분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렇게 날카로운 모습으로 보면서. 그런데 사실 악의 삼부작이 있다면 그 자유의지 삼부작. 그러니까 네. 이제 악은 다 이야기를 끝내시고 이제 좀 좋은 이야기, 자유의지 이야기로 넘어가신 건가요? 끝낸 건 아니고요. 어느 작가마다 다 자기만의 테마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평생토록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테마로 해서 계속 변주하는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뭐 찰스 디킨스 같은 경우는 젊어서 그러니까 어릴 때 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빚을 져서 감옥에 갔대요. 그래서 가장이 되었거든요. 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은 평생토록 이 변주된 게 아버지를 찾는 소년의 성장 소설이에요. 올리버 트위스트라든가 뭐 위대한 유산이라든가 다 그런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테마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고 하나는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 중에서 아주 어두운 숲, 그 숲 안에 잠들어 있는 야수들, 뭐 질투, 폭력, 뭐 야망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일단 7년의 밤과 28, 그다음에 종의 기원은 그쪽 테마인 거고. 악의 삼부작.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악의 3부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3부작이라 다음에 또 나오면 이제 4부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는 이제 이번에 지니 같은 경우는 자유의지에 이제 내 심장을 쏴라와 맞닿아 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제 소설을 초창기부터 보신 독자분들은 이제 이 작가가 초창기로 귀환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7년의 밤부터 이제 보셨던 분들은 왜 이러지? 굉장히 당황하세요. 네. 이제 그 3부작, 자유의지 3부작이 뒤에 이렇게 있는데요. 마지막이 지니였고 처음에 시작이 이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였습니다. 우리 옥상 달빛은 이 책 혹시 보셨나요? 네, 뭔가 되게 따뜻하면서도 유쾌한 거여서 저는 뭔가 지금 절 처음 뵙는데 무서운 느낌보다는 저는 좀 더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이 책 때문인지 네, 네. 안목이 높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박태근 쌤은 어떠세요? 네, 저는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처음 나왔을 때 읽어봤던 독자인데요. 저 책이 2007년도 세계 청소년 문학상 제1회 수상작입니다. 바로 정유정 작가님을 세상에 알린 작품이기도 한데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일종의 회고담이잖아요. 준호라는 아이가 나중에 작가가 돼서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돌아보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이 작가의 자기 얘기가 얼마나 투영되어 있는 작품일까 이런 걸 좀 궁금해하면서 읽었고요. 저도 그때 이미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내가 10대 때 어떤 모험들을 했을까 이런 걸 돌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세진 씨도 책 읽었죠? 네. 아니 또 정말 빨리 읽히기로 또 유명하시니까 이게 일단 집으면은 청룡열차 탄 것처럼 빨리 읽힌다. 이런 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보통 절정 부위에다가 자기 메시지를 숨겨놓거든요.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딱 그 인트로 장면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절정에 이를 때까지 아무것도 못 보고 거기까지 막 무작정 끌려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쓸 때 1차 목적이 독자를 어떻게 마지막까지 끌고 가느냐거든요. 그래서 청룡 열차를 탄 것 같다는 말은 최상의 칭찬인 거죠. 네. 저 빼고 다들 칭찬받네요. 예. 근데 그게 문체와도 좀 관련이 돼서 네. 그 문장이 상당히 짧고 네. 긴박한 것 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요소가 되죠. 네, 그렇죠. 제가 단문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그게 이제 속도감을 주기 위한 건데, 그게 단문을 많이 쓰다 보면 문장이 되게 이렇게 써걱써걱해요. 그래서 또 써걱써걱하다고 여기에다가 접속사를 쓰면 문장이 또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사실 단문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저는 단문이 좋은 게 일단 독자들이 딱 책 안에 들어오면은
그거 타고 달리기가 되게 좋거든요. 랩을 하듯이 쑥쑥 읽히니까. 이 책 다들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서점에 가셔서 그냥 안 읽고 스쳐 지나간다면 야구 떠올리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원래 스프링 캠프라는 게 프로야구 구단이 겨울에 좀 쉬다가 본격적인 게임 앞두고 나서 전지 훈련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괌에도 가고 사이판도 가는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네, 그 얘기 하는 거죠? 네, 인생을 준비하는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15살. 예, 그 스프링 캠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선생님께서는 혹시 야구가 주제가 아닐까 하시는 거거든요. 아이, 그렇게 저를 또 무시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들이 굉장히 용감합니다. 주체적이다라고 할까요? 어른보다 나은 학생들인데 정말 어떤 일에도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데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예, 이게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그러니까 어떤 사전적인 의미와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알고 그걸 위해서 내 자신과 내 삶을 다 던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돌아오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속의 의지가 자유의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15살 소년, 소녀들이 이거는 타고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인생에서 발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5살 소년, 소녀들이 좌충우돌 여행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자기 안에서 이렇게 발현시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상대할 어떤 생애 전사를 만드는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실 많은 관객들이 있는데 이제 스프링 캠프 얘기하셨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이 아주 중요한 새로운 상상력의 시기, 창의력의 시기일 텐데 살다 보면 이런 베이스 캠프를 잊고 늘 일상 속에만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인생에서 또 한 번 전환점으로서 나의 스프링 캠프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갖고 싶으시죠? 네. 네, 잠시 후에 이제 또 여러분들의 스프링 캠프, 저희들의 스프링 캠프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박태근 북벤저스는 이 책 읽으면서 또 궁금한 점 없었을까요? 이 10대들의 얘기인데 예. 이후에 작가님 작품에도 꾸준히 드러나지만 80년대라는 이제 한국 사회의 역사적 배경이 드러납니다. 네. 이 부분들을 이런 청소년 소설에 깔아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때가 87년도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87년도에 이제 그 민주화 항쟁들이 전국에서 일어났고 또 이제 아무튼 간에 광주는 그때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5.18 때는 아니지만 그때 막 광주는 시위 이런 걸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시절인데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전라도 광주 쪽으로 이 친구들이 다 갔는데 87년도고 그래서 당연히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기왕에 나올 거면은 소설 속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소설을 그 시절을 바로 오히려 다른 작가들보다 더 이렇게 보여주기가 조금 힘들어요. 광주 사람이라 맨날 저런 이야기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게 독자분들이 그걸 찾아보기를 바랬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한 시대의 스토리텔러들은 각각 자기의 시대적 어떤 자기의 경험들을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80년대 광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작가로서 그것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시대와 소통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러한 것들은 아주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예.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들이 정확하게 15살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5살 있을까요? 있으면 손 한번. 없어요. 없으면 얘기할 수 있겠네요. 15살 하면 중2. 우리가 흔히 말하기 약도 없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좋은
이야기보다는 조금 힘들다, 아유 우리 친구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작가님에게 10대 이 어린 친구들은 어떤 의미일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꽤 생각을 하면은 제가 전직이 간호사고 의학 관련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2 15을 생각했을 때는 딱 생각나는 게 이 전두엽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이 앞쪽에 편도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부분이 폭발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진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건데 사실 중학교 때 아이들이 이렇게 반항하고 이러는 것은 그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인간이 성숙하면서 이제 막 뇌가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반항하고 반항적이고 화도 잘 내고 이러는 게 굉장히 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를 깨달으면 가장 좋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같은 것도 소설을 쓸 때 15살을 이제 주인공으로 삼은 거죠. 참고로 정유정 작가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의학적 지식들을 잘 정리한 책이 올해 10대의 뇌라는 책으로 출간이 됐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와, 그렇군요. 척척 박사 박태근 북변자입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은 혹시 그 중2병은 없으셨나요? 저 중2병 심했습니다. 어떻게 예, 그러셨나요? 가출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저는 학교를 조금 빨리 갔어요. 그래서 중2 때 13살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15살 이제 중2라고 할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2병이 심했던 이유가 저보다 2살 위인 언니들하고 살면서 키는 또 그때 되게 컸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제가 키가 우리 반에서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키 커가지고 속 없는 짓은 다 하고 있다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나이는 2살이나 어린데 언니들하고 지내면서 등치가 있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어떤 이 행동이나 사고를 요구하는데 저는 어리거든요, 아직.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되게 반항도 많이 하고 학교도 많이 빼먹고 그랬었어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 제가 광주에서 이제 광주로 유학을 와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하숙을 했는데요. 학교 안 오면 하숙집으로 잡으러 오고 그랬어요, 담임선생님. 근데 무사히 졸업했어요. 거친 중2였네요. 네. 거친 중2병. 네. 옥상 달빛은 15살 불과 몇 해 전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네네. 기억이 생생하죠. 네네. 작년인가? 예. 1년이나 2년 전. 네, 이게 네.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어땠는지 좀 생생한 네, 이야기. 생생하고요. 잘 기억을 안 나는데 저는 오히려 중2병이라는 걸 겪진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조용한 아이였어서 그때도 좀 조용하게 지나가고 이제 아마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원래 좀 네. 뒤늦게 오는 늦은 예, 느낌이 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 세주 씨는 네, 저는 그냥 그때의 다른 아이들과 비슷하게 그 진로 찾기에 굉장히 그 꽂혀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어 했고, 그래서 뭐 정말로 이것저것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영화 감독이 된다며 뭐 영화를 왕창 뭐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서 본다든지, 아니면 또 책을 또 어떤 때는 막 에세이 같은 것도 읽었다가 어떤 때는 만화책을 또 엄청 많이 읽고 막 좀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두 분 가수가 될 거라고 그때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 저는 전혀 상상 못했어요. 저는. 저는 가수는 아니고요. 그냥 피아노를 연주는 할 것 같았어요. 근데 뭐 불과 1, 2년 전 얘기인데 예, 아주 맞아요. 뭐 오래전 얘기처럼 하시네요. 성공을 아주 빨리 거뒀어요. 아, 요즘에 2년이면 꽤 긴 시간이에요. 그렇군요. 교수님. 예, 네.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스프링 캠프 같은 어떤 실수를 해도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시기가 다시 한번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잖아요. 다시 만약에 작가님한테 그런 시기가 온다면 해보고 싶은 일 있으세요? 아니 다시 그 시기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상상도 안 해보시는 걸로. 상상하기도 싫어요. 아, 이게 아닌데. 그 당시에 선생님이 꾸지람도 많이 하고 요구도 많이 해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시군요. 예, 저는 10대와 20대가 통째로 흑역사라서요. 예, 별로 돌아보고 싶지 않고요. 치열하게 사셨으니까 그때 가출도 해보시고. 예, 저는 지금 현재가 제일 좋아요. 박대근 북벤저스는 저도 10대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 스프링 캠프 같은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좀 더 다양한 걸 시도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스프링 캠프도 그렇잖아요. 시즌 전에 뭐 타자라면 타격 방법도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근데 10대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게 굉장히 뚜렷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재미난 것들을 좀 많이 놓치고 살아온 게 아닌가. 뭘 좋아했죠? 책과 정말 저는 10대 때부터 네. 책을 너무 좋아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집에 책이 2만 권. 예. 여러분들 부러워하실 일이 아니고요. 정말 2만 권이 있으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를 못 가세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스프링 캠프 같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뭘 해보고 싶은지 상상해 보셨죠? 예, 저희 얘기 듣느라고 상상 못 하셨죠? 그래서 상상할 시간을 우리 옥상 달빛이 선물로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른이 될 시간이 다 필요한데 사실 뭔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사회에 나오면 바로 회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탁탁탁 정해져 있잖아요. 어른이 될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데 그 시간을 나만 유독 예민하게 겪고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만들게 된 곡 어른이 될 시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른이 될 시간이 필요해. 작은 씨앗에서 뿌리가 나고 푸른 잎이 하늘을 덮을 때까지 서두르지 않아도 시간은 부지런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천히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고 완벽하지 않은 날들이 쌓이고 쌓여 아주 오랫동안 걸어야 할 가끔은 외로운 그 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시간 우리는 모두 다 어른이 될 시간이 필요해.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고 완벽하지 않은 날들이 쌓이고 쌓여 아주 오랫동안 걸어야 할 가끔은 외로운 그 길에 끝은 알 수 없지만 준 시간 뒤에 숨어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봄의
속이지 않고 반드시 꽃을 선물하듯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생각에 잠겨서 약간 황홀경에 있는 듯한 표정을 제가 보고 더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1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볼까 합니다. 25살의 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내 심장을 쏴라. 예, 두 번째 네. 작품이죠. 네. 참. 주인공들이 25살이에요. 그런데 15살의 주인공들보다 더 뭔가 불안한 청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소설은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쓴 소설인데요. 자유의지가 이제 구현되는 청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고요. 또 젊은 친구들에게 바치는 글이기도 해요. 제 20대 아주 힘들었던 20대가 은유적으로 들어가 있는 소설이에요. 네.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네. 교수님. 정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은 영화로 만들기 좋은 소설을 일부러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뭐 7년의 밤 이런 것도 그렇고 해서 보면 이게 영화적 터치를 전제하고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해성사를 해보시죠. 네, 저는 소설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이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주지적. 네.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이고요. 또 하나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소설인데요. 제 소설은 호자에 속해요. 독자를 낯선 세계로 끌어들여서 그 세계에 있는 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하고 그 인물과 함께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함께 달리게 만드는 게 경험을 하게 하는 소설인데 그 낯선 세계에 들어와서 이 인물에게 이입을 하려면은 독자의 오감에다가 폭탄을 터뜨려야 돼요. 모든 감각을 다 자극해야 되는데 인간은 가장 많이 쓰는 감각이 시각이에요. 아무래도 시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각적인 표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냥 마치 한 문단을 딱 읽으면 바로 그 세계가 눈앞에 그려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독자분들이나 이게 여러분들이 뭐 영화 염두에 두고 썼느냐라는 질문 많이 하세요. 근데 영화의 문법과 소설의 문법은 완전히 다르고요. 예, 제가 영화를 하고 싶었다면 시나리오를 썼을 겁니다. 사실 7년의 밤을 봤는데요. 네. 책을 읽었을 때 그 느낌과 영화적인 그 시각적인 색채나 톤 이런 것들이 네. 너무 제가 상상했던 거랑 네, 똑같아서 똑같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만큼 표현을 상세하고 자세하고 너무 리얼하게 했기 때문에 영화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추창민 감독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책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저 내 심장을 쏴라라는 책은요, 승민이 그리고 수명이가 나오는데요. 수명이는 자기 인생으로부터 도망치는 청춘이죠. 제도에 순응하고 무기력하고 반대로 승민이는 아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그런 청춘인데 여러분들의 20대는 어땠을지 너무 궁금하고요. 우리 작가님은 두 주인공 중에 한쪽으로 어디로 이렇게 대입을 해본다면 아마 승민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수명이는 주체적으로 이제 그 이 소설의 주인공이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요새 말로 하자면 찐따 스타일의 근데 바로 제 모습이에요. 20대 때 저는 제 주변의 환경에 꽉 눌려가지고 제 인생을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나는 언제 30대가 되어서 훨훨 날아갈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날마다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차가운 물을 건너가야만이 따뜻한 땅에 닿을 것이다. 지금은 이 차가운 물을 참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버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 심장을 썰어의 주인공인 이수명이 제 자신이 많이 들어가서 이 소설을 썼고 쓰는 동안에도 되게 좀 눈물바람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승민이 같은 경우는 자기 자유의지로 훨훨 날아간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어떤 로망, 이상 그런 거라고 이제 봐야 하는 거죠. 이 작품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대사가 있어요. 승민이가 수명이한테 하는 대사죠. 제가 좀 적어왔는데 네. 가끔 궁금했어. 진짜 네가 누군지. 숨는 놈 말고 견디는 놈 말고 네 인생을 상대하는 놈 있기는 하니? 네. 작가님이 그때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네, 말씀이겠어요? 네. 굉장히 제 20대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이었거든요. 처녀 가장. 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세 동생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또 자기 인생 찾아서 그렇게 가는데 저는 고3짜리 남동생 도시락을 하루에 몇 개씩 싸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막 미친 듯이 또 준비해서 출근해요. 돌아오면은 저희 아버지는 양말 한 짝도 자기 힘으로 신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아침에 다 대기해놔야 돼요. 엄마가 그렇게 길을 들이셔가지고요. 저녁에 오면은 밥 반찬 다 해놓고 나가도 안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늦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무도 없으면 혼자 막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봤던 영화 중에서 길버트 그레이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혼자 보면서 정말 이 마스카라가 여기까지 다 펭귄이 될 정도로 마스카라가 다 흘러내릴 정도로 영화관에서 이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전에 가장 말씀하셨는데 앞서도 간호사로 일을 하셨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워낙 작품 취재 열심히 하시는 걸로 유명하시긴 한데 이 내 심장을 쌀아 같은 경우는 또 배경이 네. 정신병원이다 보니까 네. 여러모로 더 도움이 되셨겠어요. 그래도 제가 정신과 간호사가 아니고 중환자실 간호사였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병동 취재를 따로 갔어요. 일주일 동안 환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되게 마지막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되게 좀 나를 어떻게 잘못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상처를 되게 잘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나도 환자처럼 환자복 입고 들어가서 같이 살고 싶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엄청 심하게 마음의 상처를 입으니까 들어가서 자기 이야기를 다 하고 내가 작가인데 도와주세요 하면 다 도와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복 입고 들어갔어요. 사복 입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아가씨가 저한테 왔고 엄마 그러고 이렇게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가씨 별명이 버킹엄 공주예요. 그래서 제가 자동으로 여왕이 됐어요. 여왕님.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왕으로 살았습니다. 저희 국민들과 함께. 예. 근데 또 좀 궁금한 게 작가만 계속 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꿈도 작가셨을 네. 것 같은데 간호사를 네. 하게 되신 건 어쩌다가 이렇게 예, 저희 엄마가 타이거맘이셨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굉장히 강하게 통제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간호대학을 갔어요. 엄마가 원해가지고. 그래요? 예, 도저히 엄마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 정하잖아요. 제가 문과로 넣어놓으면 학교에서 연락이 가요. 그러면 시골에 계실 때인데 쫓아 올라오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다시 이과로 바꿔놓고 또 문과를 내면 또 이과로 바꿔놓고 제가 손 들었죠, 중간에. 네. 쉽진 않으셨겠어요. 네. 옥상달빛은 혹시 가수 말고 다른 일, 혹시 아르바이트나 아르바이트는 해봤어요. 둘 다 해봤었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제대로 직업을 갖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음악으로 처음으로 갖게 됐고요.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돈을 버는 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학원 강사를 좀 했었어요. 어떤 학원? 음악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를 한 2년간 저는 했었고 연주도
했었죠. 네, 저희 둘 다 아르바이트를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네, 학교를 네.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음. 그래서 세진이는 한 3년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그 후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입시생들 학원도 하고 이랬는데 아르바이트를 세진이가 또 굉장히 잘했어요. 저는 그냥 커피를 내리고 커피를 드리고 빵을 만들고 빵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계를 팔았었는데 워낙 잘 팔아서 또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할 뻔한 아, 것도 네, 네. 있고요. 본사에서 저보고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았었는데 굉장히 네,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까딱하면 오늘 못 뵐 뻔했네요. 네, 그 시계. 대신 정말 뭘 많이 팔았겠죠. 네, 네. 그렇지만 그때 꽤 오랫동안 그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도 수능하면서 현실에 내가 있는 이 현실에 그래 이 순리대로 가는 게 맞겠지 하면서도 또 그 안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과연 이걸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모든 아르바이트를 다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입시 준비를 해서 다행히 제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는데 윤주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돼서 결성된 그룹입니다. 저희 옥상달빛이.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정해진 길을 그냥 순차적으로 가서 결과를 얻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다들 진통의 시간이 있었고 알바의 시간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성숙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까 중2병 그대로 놔두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정유정 작가님 스스로가 11번이나 시험에서 떨어진 셈이죠. 공모전에서 떨어졌으니까. 근데 우리말로 치면 대학에 11번 재수를 한 셈인데 그런 진통 이런 게 어쩌면 이런 인기의 비결이라는 역설적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11번 떨어지니까 패배주의가 그 어떤 이렇게 수갑이나 이런 거보다도 무겁더라고요. 다른 거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딱 이 그릇인데 내가 뭘 하겠다고 나섰구나. 이런 패배감을 극복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예, 등단하려면 장편 소설로 우리나라에서 등단을 하려면 문학상에서 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을 받는 공모전에 11번을 떨어졌어요. 6년 동안. 저는 그 전에는요, 제가 나가기만 하면은 이렇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소설을 발표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1번 떨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포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요즘 포기라는 단어만 나오면 3포 시대, 5포 시대, 그걸 넘어서 막 M포 시대 그러다 보니까 꿈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그 청년들이 듣기에는 아주 피곤한 위로의 얘기다, 또 무책임한 희망 고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또 어느 순간 야, 꿈 가지지 마, 꿈 가질 필요 없어 이런 얘기가 사실 좀 유행처럼 퍼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이런 얘기 되게 질색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굉장히 욕망지상주의자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내가 욕망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를 파악하는데 가장 먼저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욕망이 파악이 되면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가 파악되면 거기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꼰대 같다고 꼰대 같다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욕망이 자기 인생의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준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11번 떨어지는 동안에 그렇게 패배주의에 힘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엘리트 코스 밟아서 작가가 되는데 나는 간호대학 출신이고 또 지방 출신이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안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제 자신한테 스스로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패배감이 들 때마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은가, 글이 쓰고 싶은가, 항상 그걸 물었어요. 작가가 되고 싶으냐라는 질문은 직업에 대한 질문이에요. 선생님이라든가 가수라든가 배우라든가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직업에 대한 직업으로서의 작가를 묻는 거고요. 글을 쓰고 싶으냐는 자기 자유의지를 묻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 나는 글을 쓸 것이냐를 묻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욕망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대답이 나는 글을 쓰고 싶다였어요.
내가 설사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더라도 나는 글을 쓰겠다는 이 욕망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꿈보다도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그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관객석에서 필기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만큼 네. 이제 작가님의 얘기가 또 어떤 고민의 해답이 되기도 할 텐데요. 이쯤에서 본격적으로 관객과의 소통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 작가가 답하다. 자, 여러분들께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질문을 먼저 미리 받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정말 잘 나왔네요. 너무 예뻐요. 어디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 예, 저희 출판사 편집자님이 네. 찍어주신 사진 같아요. 네, 아주 회사 뭐 앞에서. 예, 몇 년 전에 오래된 사진, 젊었을 때 사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전혀 그래요? 다르지 않습니다. 몇 년 전인데. 자, 이 중에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회사에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눈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있어. 다 손드시는 거 회사마다 아닙니까 있어. 지금? 다 손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이 있어. 예, 이거 굉장히 보편적인 질문이에요. 네. 예, 저 간호사 할 때도 그랬고요. 예, 신병원 다닐 때 회사원으로 살 때도 그랬고, 그때 저는 항상 집에 오면 저를 못 살게 갈구잖아요, 상사가. 집에 오면 일기를 썼어요. 일기에다가 그날 이제 그거를 짧은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설마- 어딘가를 들이받고 네, 그때부터 인물을 죽이는 쪽으로 어딘가를 들이받고 얼굴도 좀 이만큼 찢어지고 이거 하고 나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다음날 가면 약간 미안할 정도예요. 좀 심하게 쓴 날은 아예 날려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좀 이렇게 미안해지니까 가면 이제 커피도 드리고 잘 주무셨죠?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다 같이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제가 이거에 눈길이 가는데요. 이게 내 꿈이다. 이런 느낌을 가져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꿈을 되찾으려면 어떤 시도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꿈을 포기를 해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 1학년 때 국어 시험을 봤는데요. 백지를 교수님이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제목을 얼굴이라고 칠판에다 쓰고 그게 시험인데 이걸로 그 백지 한 장을 알아서 해보라고 그러셨어요. 뭐 그림을 그려도 좋고 얼굴을 그려도 좋고. 근데 제가 앞뒤로 소설을 써서 냈어요. 이제 일주일 후에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 다짜고짜 하지 않고 습작 노트 가져와봐 하더라고요. 그래서 습작 노트를 가져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과할 생각이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쓰면 참 잘 쓸 것 같은데 전과를 해서 본격적으로 작가가 돼볼 생각이 없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교수님 앞에서 막 눈물바람을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나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대학을 다녀야 한다. 왜냐하면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낼 수가 없으므로 엄마가 돈을 대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울었더니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포기하지만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 꿈을 이렇게 이루게 될 것이고 그 꿈을 이루고 나면 나를 한번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분이 돌아가셨어요. 5.18 때 이제 많이 몸을 좀 다치신 분이었었어요. 저희 학교 교수님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지병이 돼가지고 돌아가셔서 제 작가 된 모습은 못 보셨는데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분이 제게 했던 게 말이 힘이 됐었어요.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자괴감이 든다든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땅굴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그분의 말씀이 기억났었어요. 너는 타고난 이야기꾼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쓰라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결되는 질문들이 보이더라고요. 나의 꿈도 소설가, 그런데 나에게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확실한 꿈 계속 꿔도 될까요?
저는 인간은 모두 문학적인 재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글을 쓰고 살거든요. 그리고 이야기 재능은 저희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가 진화를 하면서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DNA에 내재된 그런 재능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상상을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어요. 다만 궁둥이 딱 붙이고 앉아서 이거를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또 어쩔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엉덩이 힘이 센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해결법은 헬스클럽을 가셔서 엉덩이를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민은 해결된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옥상달빛에게도 여쭙고 싶어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청춘들에게 어떤 위로의 이야기 해주실 게 있을까요? 이야기. 사실 저희는 라디오에서 굉장히 사연들을 많이 받아요. 뭐 그런 힘든 분들에 대한. 근데 좋아하는 일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변함없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꼭 찾아서 그게 내 업이 됐건 취미 생활이 됐건 꼭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가 좋은 노래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약간 채찍질하는 느낌인가 싶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달리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달리기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 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게 박수조차 남의 일인 걸.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뚜뚜뚜 뚜뚜뚜 고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지니 순서입니다. 인간 자유의지의 완결편? 네.
이러고 하면 안 되나요? 또 4부, 5부 나올 수 네. 있으니까. 예. 네. 3부. 예, 3부입니다. 보노보와 영혼이 바뀌는 사육사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보노보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 게 보노보? 예, 뭐 캐릭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노보는 대형 유인원가고요. 침팬지와 가장 최근에 분화한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분화하고 그 다음에 침팬지와 함께 보노보가 분화를 했는데요. 보노보가 인간의 손에 발견된 지는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낯설고요. 우리나라에는 있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 아니에요. 이게 국제 협약으로 보노보가 콩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아마 보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동영상으로 많이 볼 수 있어요. 되게 침팬지보다 예쁩니다. 예쁘고 온순해요. 그리고 목의 중심 사회이고 굉장히 감성 지수가 그러니까 우리 지능 이야기할 때 정치적 지능, 사회적 지능, 뭐 학습 지능 많잖아요. 근데 이 보노보는 감성 지능 EQ가 굉장히 뛰어난 종이라고 해요.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순간 그 사흘의 경험이 불현듯 나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됐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그 소설을 쓰면은 굉장히 일정하게 하루 일정을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보통 새벽 3시면 일어나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책상 앞에 앉으면 음악 들어요. 이제 잠을 깨기 위해서 귀에 이제 음악 듣고 음악을 이제 메탈 들어요. 고딕 메탈, 뭐 데스 메탈 이런 거 막 안에서 막 늑대가 우우하고 막 울거든요. 어울립니다. 네. 그거 듣고도 이 잠이 안 깨면 그 인간의 뇌가 아니고 파충류의 뇌예요. 그래서 그 메탈을 들으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전날 읽던 책을 다시 펴던가 아니면 쓰던 작업을 하던가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지니를 그 쓰게 된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전날 읽던 책을 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쓰고 있던 이제 쓰려고 했던 소설이 이제 바다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해양학, 지질학 뭐 이런 공부들을 하다가 마지막 남은 공부가 양자 물리학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괴로웠어요. 글씨가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요. 날이면 날마다 이걸 보면 막 한탄을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꾸역꾸역 넘기고 한 권이 남아 있었는데 그 한 권을 이렇게 폈는데 그 책에 가서 이제 저자가 버틀란트 러셀의 그 문장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어떤 순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인용을 했는데 그게 시간에 관한 과학서였기 때문에 아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걸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25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때 이제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한 3년 정도 엄마가 저하고 같이 병원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간암이셨거든요. 그래서 병실에 있다 중환자실 들어왔다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혼수 상태와 정상 상태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3년을 사셨는데 그날 이제 엄마가 또 중환자실 내려오셨는데 제 동기한테 병동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내려가셨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엄마가 들어오는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번에는 아닌 거예요. 완전히 온몸 다 놔버리고 아무 반응도 없고 오직 심장만 뛰는 상태에서 내려오셨어요.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폐가 하나도 없어요. 하얗게 돼가지고 다 폐렴으로 다 폐가 다 먹혀가지고 그러니까 의사가 저한테 주치의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순간이 오면 연명처치를 하겠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3년 동안 너무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냥 편히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들 아빠 불러서 이제 대기실에 대기시켜놓고 저는 이제 엄마 옆에 앉았어요. 그 순간이 금방 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의자에 앉은 채 사흘이 갔어요. 사흘이 갔는데 그 사흘 동안 제가 가끔 엄마에게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 영혼은 대체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물었었어요. 우리 엄마는 요 앞에 앉아 있는데 영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도 대답을 안 하는 거고 반응이 없는 건데 우리 엄마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가 굉장히 삶을 향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우리 엄마의 영혼은 싸우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애 가장 치열했던 사흘 동안의 이야기를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도 인류학, 뭐 동물학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3,300만 년 전에, 그러니까 영장류가 아직 유인원과 몽키로 분리되기 전에 태고의 땅으로 가보고 싶었어요. 과연 그때 이게 다람쥐만 했대요. 이 다람쥐만한 영장류들은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녔길래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온 지구를 다 지배하고 어떤 나쁘든 좋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로 출세를 했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태고의 땅에서 어떤 존재를 데려오고 또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앞에 세우고 해서 두 사람을 하나의 페르소나, 이게 두 개의 페르소나를 하나의 몸속에 묶어놓고 이야기를 만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줄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죠.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에 제목도 정하고 인물도 정하고 인물의 이름도 짓고 줄거리도 쓰고 다 했어요. 아마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 지니 뭐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큰 줄기가 이렇죠. 사육사 지니가 있고 보노보 지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이 사육사 지니의 영혼이 보노보 지니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상을 어릴 때 많이 해보죠. 내가 어떤 인물이나 뭐 부잣집 아들이나 갑자기 학교에 검은 자동차가 들어와서 사실 내가 너희 아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상들은 해보는데 보통 거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몸이 하나잖아요. 보노보의 몸이 하나인데 사육사 지니와 보노보 지니의 두 영혼이 계속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지 이런 얘기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누가 먼저 대답해 보는 게 좋을까요? 지정해 주세요. 저요? 김혜지 아나운서부터. 저요? 처음부터 세게 가도 될까요? 저는 대통령?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일, 그 사람의 생각도 제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니까 한 번쯤은 좀 보고 경험해 보고 싶어요. 옥상 달빛의 얘기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독수리요. 예. 저는 계속 나는 게 꿈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독수리가 되게 그 영상 보면 하루 일과 이런 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계속 산, 바다, 너무 부러워서 저는 독수리로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고 싶어요. 24시간은 네, 다녀오셔야 될 네,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저희 집 강아지한테 한번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그리고 그 저랑 몸이 바뀌었을 때에 무슨 얘기를 할까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좀 소통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땐 제가 말을 못 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저희 집 강아지 몽룡이와 몸을 한번 바꿔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박태근 북벤저스는 조금 전에 그 김민주 씨께서 독수리라고 해주셨잖아요. 어릴 때 하늘을 나는 것 아니면 바다를 헤엄치는 것을 많이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등고래 너무 돼보고 싶었어요. 고래. 지구상에 살아있는 포유류 중에 가장 큰 동물이잖아요. 바닷속을 유영하고 잠깐 나와서 또 하늘을 보면서 숨을 쉬고 이런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지금도 아직 꿈을 꾸면서 그 유튜브에서 혹등고래 동영상들을 찾아보곤 합니다. 네. 두 분 되게 비슷하시네요. 예. 일단 다시 책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빨리 제가 수습이 안 되네요. 예. 이 오늘 뭐 자유지 3부작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자유지 3부작이어도 좋고 뭐 앞서 얘기했던 악의 3부작이어도 좋고 정유정 작가님의 작품에서 반복해서 던져지는 질문은 도대체 인간 뭔가? 그것이 뭐 거창하든 아니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잘것없는 존재이든
도대체 인간은 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니까 가끔 그런 질문을 마주하죠. 하지만 평소에는 일상이 너무 바쁘고 지치고 내가 인간인지도 모르고 기계처럼 살 때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작가님의 작품은 그런 질문을 늘 던져준단 말이죠. 네. 혹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셨잖아요. 네. 현재 어떤 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알면 알수록 인간은 정말로 복잡하고 어떨 때는 무섭고 어떨 때는 연민이 되게 가요. 이렇게 태어나면 그때부터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하거든요. 뭐 물론 어떤 생명체든지 자기 살기 위해서 하다못해 젖을 빠는 행동도 어린 아이들한테는 온 몸을 다 쓰는 그런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은 다 어떤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학이 사실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그런 어떤 작업인데요. 알면 알수록 인간은 어려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가 하면은 저러고요. 저런가 하면은 이러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인간을 알기가 어려워요. 뭐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작가님이 직접 우리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네. 혹시 또 아주 명확한 답을 내려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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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북콘서트 오기 전에 작가님 인터뷰하신 영상을 몇 개 찾아봤었는데요. 항상 첫인사를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그녀. 정유정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정한 그녀, 다정함을 맡고 있는. 근데 아이를 낳으면서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움이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를 인간답게 키우는 것이고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제가 추구하는 건 다정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간성은 다정함, 다정한 인간이 되는 게 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정의를 내려주실 다른 나의 의견을 표현해주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는 분당에서 온 박지은이라고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인간다움은 사람이 사람 사이에 존재할 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배려하고 소통하는 행동 같은 걸 할 때 가장 인간이 인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관객 수준이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네, 놀라워요. 네. 정 작가님 말씀도 좋지만 네. 이 방청객 말씀도 거의 거기에 수렴하는 듯한. 네, 네. 그 작가의 그 독자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오늘 답변해주신 분들께 또 뜨겁게 이렇게 반응해주신 우리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한여름 날에 잃어버린 꿈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철학적인 이야기도 나눠보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작가님 어떠셨어요 오늘? 근데 저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네. 예. 끝. 단문이지만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원래 단문을 좋아하시거든요. 길게 안 쓰시거든요. 네. 옥상 달빛은 어떠셨어요? 근데 진짜 저희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작가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아직 못 읽었던 책들도 다 빨리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선 지니 지금 아직 이렇게 껴놨거든요. 아직 못 읽으면 빨리 읽고 싶어요. 진짜 재밌어요. 세진 씨 어떠셨어요? 네, 저도 평소에 그런 나에 대해서 인간다움이란 뭘까 이런 거 사실 평소에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뭔가 하루하루를 버텨내면서 퀘스트를 내가 넘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못했는데 또 나에게 인간다움이란 뭘까, 인간이란 뭘까 이런
생각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오늘 자기 전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준비할 때는 제 소감 말하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냥 끝내야 마땅한데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 아주 큰 파도가 약간 일렁이는 그런 시기인데, 이 책의 끝 문장을 읽고 덮으면서 약간 확답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게 말씀을. 무슨 내용이죠? 그건 직접 확인하세요. 예. 네. 자, 한여름날의 꿈 이야기를 활짝 펼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TV책방 북콘서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아직 남았어요. 마지막 무대는 국민 위로송이죠.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밤 TV책방 북소리로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날 수고했어 오늘. 수고했어.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다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런 날 있잖아. 원래 작가님 책 많이 읽었는데 작가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쓰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도 그 작가님 좋아서 참가하게 됐는데 아직 못 읽어본 책들도 소개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평소에 옥상 달빛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좀 힘들 때마다 이렇게 노래 듣고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힐링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수만 알았는데 작가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뭐 옛날 경험이라던가 이런 게 공감이 되게 많이 되고 위로가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좋아하던 책들 얘기도 듣고 작가님 예전 얘기도 듣고 그리고 또 아나운서 분하고 다른 MD 분하고 교수님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자리였어요. 네. 악한 이야기도 좋고 그리고 지금처럼 따뜻한 이야기도 좋으니까 그냥 꾸준히 글 계속 좋은 글 써주시면은 계속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런 말. 네. 그것이 완벽한 밸런스.